동훈아, 아프냐? 내 가슴은 썩어 문드러졌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이 시릴 만큼 반짝이는 이곳, 서울 시내 최고급이라는 S호텔 그랜드 볼룸입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와인, 향긋한 꽃내음, 그리고 하객들의 우아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하고 성대한 연회지요. 단상 중앙에는 김순자 여사 고희연이라고 적힌 금박 현수막이 웅장하게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김순자 씨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연회장 바로 옆 굳게 닫힌 신부 대기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68배 순자는 그 좁은 방 안 소파 구석에 마치 짐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냉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곱게 화장한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지난 6개월간 푹 패어버린 볼살과 퀭한 눈동자는 숨길 수가 없었지요. 문 밖에서는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오늘의 효부이자 이 행사를 총괄하신 며느님 최미진 씨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기실 안에 있는 모니터 화면 속으로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미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떨리는 척 연기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 상태가 최근 급격히 나빠지셔서 오늘 여러분을 제대로 알아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진은 하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톡톡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련하고 지극한지 하객들은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원래 치매 노인 모시는 게 산송장 모시는 것보다 힘들다잖아. 아들이 대학병원 교수면 뭐해, 어머니가 저 모양인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모니터를 뚫고 순자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치매. 저들은 순자를 기억을 잃은 노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순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국밥 국물을 뒤집어 쓰며 번 돈으로 아들을 의대에 보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을 이 좁은 방에 가두고 치매 노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 동훈이었습니다. 멀끔한 양복을 입은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와 어머니의 눈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가야 해요. 사람들 기다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웃기만 하세요. 네. 미진이가 주는 약 드셨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물끄러미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쩌다 저렇게 낯선 타인이 되어버렸을까요? 동우는 순자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일으켰습니다. 나가요. 원장님도 와 계시니까 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순자는 힘없이 끌려가듯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한복 치마 속 주머니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억지로 먹이려다 몰래 뱉어낸 알약 2알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조명, 수백 개의 시선. 그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불쌍한 치매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갑게 식혔습니다.
오늘은 칠순 잔치이자 제사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순자의 제사가 아니라 저 위선 덩어리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장되는 장례식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처절한 복수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평생 자식밖에 모르던 이 헌신적인 어머니가 어째서 자식의 등에 칼을 꽂을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 잔인하고도 슬픈 이야기는 정확히 6개월 전 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아들의 집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6개월 전 어느 늦봄이었습니다. 시장통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순잔의 원조 국밥.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뚝배기를 날랐던 순자의 가게는 그날도 문전성시였습니다. 구수한 돼지뼈 우러나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손님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순자에게는 훈장과도 같았지요. 점심 장사가 한창일 무렵 가게 앞에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것은 아들 동훈과 며느리 미진이었습니다. 미진은 값비싼 명품 구두에 흙이 묻을까 조심스레 발을 디디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코끝이 미세하게 찡그려지는 걸 눈치 빠른 순자가 못 봤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저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수님 오셨나? 며느라기도 왔고. 순자가 젖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반기자 미진은 활짝 웃으며 다가와 순자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고생 그만하시라고 왔어요. 저희랑 의논 좀 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아들 내외는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게는 지배인한테 맡기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데 언제까지 이 고생 하실 거예요? 아들 동훈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미진 또한 옆에서 거들었지요. 맞아요, 어머님. 저도 이제 애들 다 키워서 학교 보내고 나면 낮에 시간 많아요. 어머님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좋은 곳도 모시고 다니면서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넓은 아파트 놔두고 왜 혼자 좁은 주택에서 사세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혼자 억척같이 살아온 터라 누구와 같이 산다는 게 영 어색했으니까요. 하지만 효도하고 싶다는 며느리의 살가분 말과 늙은 어미를 걱정하는 아들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찾아오는 빈집의 적막함이 사무치게 외로웠던 참이었습니다. 그래, 너희 뜻이 정 그렇다면 그러마. 그 결정이 지옥문인 줄도 모르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일사천리였습니다. 순자는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풍경은 눈이 부셨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운 대리석이었고 온통 하얀색으로 꾸며진 거실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발가락을 웅크렸습니다. 자신의 발바닥에 묻은 시장통 먼지가 이 고귀한 성을 더럽힐 것만 같았거든요. 어머님, 방은 이쪽이에요. 햇빛 제일 잘 드는 방으로 준비했어요. 미진이 안내한 방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침대도 호텔처럼 푹신했지요. 첫날 밤 순자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팔자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리는구나. 자식 농사는 헛지은 게 아니었어. 하지만 그 행복한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묘한 소외감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습관처럼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 컵을 꺼내려는데 미진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그 컵 말고요. 저기 정수기 옆에 있는 거 쓰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플라스틱 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손님용 크리스털이라 깨지면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화장실은 안방 거 말고 거실 쪽에 있는 공용 화장실 써주시면 좋겠어요. 남편이 출근 시간에 예민해서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공간과 우리의 공간은 다릅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지는 순자의 국그릇과 수저를 따로 챙겼습니다. 어머님은 간을 세게 드시니까 따로 떴어요. 라는 핑계였지만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듯한 찝찝함이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양식기들이 번쩍였지만 순자 앞에는 투박한 스테인리스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며느리가 깔끔해서 그런 걸 거야. 순자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순자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려는데 베란다 쪽에서 미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인 듯 했습니다. 순자는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열린 베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진의 목소리가 평소의 그 상냥한 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들어왔어. 일주일 됐는데 아유, 냄새가 아주 뼛속까지 배어서 빠지질 않아. 방향제를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다니까.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걱정 마. 오빠는 내 손바닥 아니야. 엄마 불쌍해서 어쩌냐고 징징대길래 밤에 좀 달래줬더니 껌뻑 죽더라. 그나저나 그 건물 시세 알아봤어? 응, 원조 국밥 자리 말이야.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지는 킥킥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늙은 쥐 한 마리 덫에 들어왔으니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요리해야지. 조금만 기다려. 다 우리 거 되니까. 어둠 속에서 순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곳은 아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화려한 도살장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통화 내용을 들은 후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세 준 옛집은 남의 집이 되었고 아들은 며느리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상태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순자를 공포에 몰아넣은 것은 다음 날부터 시작된 며느리의 본격적인 사육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병원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뇌 영양제예요. 치매 예방에 최고라니까 꼭 드세요. 아침 식사 후 미지는 알록달록한 알약 세 알을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자는 찝찝한 마음에 먹기 싫다 버텼지만 아들 동훈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 믿으시죠? 이거 구하기 힘든 거예요. 드셔야 건강하게 오래 사시죠. 아들의 간곡한 눈빛에 순자는 결국 알약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몽롱해졌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만 졸음이 쏟아졌지요. 평생 새벽 4시면 일어나 국밥 육수를 끓이던 그 짱짱하던 정신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자는 하루의 절반을 소파에 늘어져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자의 정신이 흐릿해질 즈음 집안 물건들이 숨바꼭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며느리 몰래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해 보려 통장과 도장을 찾았습니다. 늘 두던 장롱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얘야, 혹시 내 통장 못 봤니?
분명 여기 뒀는데. 거실에서 잡지를 보던 미진이 한숨을 푹 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또 시작이세요? 어제 어머님이 도둑이 들면 안 된다면서 베란다 화분 밑에 숨기셨잖아요. 뭐? 내가 언제? 미진은 성큼성큼 베란다로 가서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밑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통장과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기억엔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왜 이러세요? 어제는 리모컨을 냉동실에 넣어두시더니. 미진의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짜증 섞인 비난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로망이 든 건가? 국밥집 계산도 계산기보다 빨리 하던 내가. 자신에 대한 의심은 공포가 되어 순자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진은 순자가 실수할 때마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그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사건은 며칠 뒤 저녁 식사 시간에 터졌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과 잡채 등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놀러 온 날이었거든요. 순자는 배가 고파 숟가락을 들었지만 미진이 기겁하며 순자의 손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방금 밥 2공기나 드셨잖아요. 또 드시면 배탈 나요. 순자는 황당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 점심도 굶었다. 내가 친구들 온다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해서 물 한 모금 못 마셨는데. 식탁에 앉아있던 미진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치매 노인들은 먹고도 안 먹었다고 한다더니 진짜네. 무섭다 야. 눈빛 좀 봐. 도끼 오른 것 같아. 순자는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굶었습니다. 꼬르륵거리는 뱃속이 그 증거였습니다. 참다 못한 순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약한 년,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내가 밥 먹는 거 봤어? 봤냐고. 순자가 홧김에 식탁을 내리치자 국그릇이 엎어지며 식탁볼을 적셨습니다.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미진은 기다렸다는 듯 싸늘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웬만하면 참으려 했는데 안 되겠네요. 증거를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어요? 미진이 내민 휴대전화 화면 속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영상 속의 순자는 식탁에 앉아 밥을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밥풀을 잔뜩 묻힌 채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음식을 탐하는 모습.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1시간 전이에요. 제가 친구들 오기 전에 미리 챙겨드렸잖아요. 순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상 속의 저 여자는 내가 아닙니다. 아니, 나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의 여자는 분명 순자의 옷을 입고 순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진은 겁에 질린 척 친구들 뒤로 숨으며 입모양으로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영상 속의 날짜와 시간이 조작된 것임을 약 기운에 취해 비틀거릴 때 교묘하게 찍은 영상임을 알리 없는 순자는 그저 무너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인정하세요. 어머님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미진의 그 한마디가 판사봉의 선고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낯선 괴물의 발톱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상 조작 사건이 있은 뒤 순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느리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사람은 오직 하나, 아들 동훈뿐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다르다. 평생을 나만 보고 자란 효자인데
애미 말을 믿어주겠지. 순자는 밤이 깊어 현관도어록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띠리릭 소리와 함께 동훈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훅 끼쳤지만 순자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동훈아, 내 새끼 왔냐? 엄마 안 주무셨어요? 동훈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소매를 잡아 끌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닫은 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동훈아, 내 말 잘 들어라. 내 처가 이상하다. 나한테 먹이는 약도 그렇고 내가 안 한 짓을 했다고 덮어 씌운다. 아까는 내가 밥 먹는 영상이라며 보여주는데 난 맹세코 그런 적이 없다. 그년이 나를 미친년 만들려고 작당을 하는 거야. 순자의 눈에는 절박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면, 의사인 아들이라면 이 억울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리라 믿었지요. 하지만 동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뭐? 동훈은 짜증 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진이 지금 방에서 울고 있어요. 어머니 모신다고 친구들도 다 끊고 하루 종일 어머니 시중 드느라 우울증 약까지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작당이라니요. 아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 그 약 한번 검사해봐라. 먹으면 정신이 몽롱한 게. 그거 제가 처방한 거예요. 동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내가 처방했다고? 어머니 요즘 잠도 못 주무시고 예민하시니까 안정제랑 수면 유도제 섞어서 처방해 준 거라고요. 의사인 아들도 못 믿으세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 들어와 있는 배우였습니다. 동훈은 머리를 감싸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 그렇게 못 믿으시겠으면 내일 저랑 병원 가요. 제 은사님이 뇌신경센터장으로 계시니까 가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럼 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들의 차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 미진이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겁내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로 늦출 수 있대요. 순자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아들이 백미러로 보고 있었기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실 안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노 교수가 차트를 넘기며 순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12일인가?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아 굶었다고 말하면 또 망상 환자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갈비찜 먹었습니다. 순자가 눈치를 보며 대답하자 교수는 안경 너머로 동훈과 미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미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굶었으니까요. 교수는 쯧 혀를 차며 모니터를 아들 쪽으로 돌렸습니다. 박 교수, 자네도 의사니 알겠군. 전두엽 쪽에 위축이 보여.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야. 특히 피해 망상과 공격성이 동반되는 케이스네.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멀쩡합니다. 저 며느리가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순자가 소리치자 교수는 동훈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게,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지? 이대로 두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져. 특히 미진 씨가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해? 내가? 순자는 억장이 무너져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동훈아,
선생님 말씀이 틀렸다. 난 아니다. 제발 내 말 좀 믿어다오. 하지만 동우는 어머니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교수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복도는 끝도 없이 길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축하려 하자 순자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놓아라, 더럽다. 동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옆에 있던 미지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꺼봐요, 어머님.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보다는 묽은 법이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동훈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집보다는 전문 요양시설이 나을 것 같아요. 미진이도 한계고 저도 이제 교수 재임용 심사라 신경 쓸 게 많아서요. 순자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머니를 고려장 지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던 모성애라는 촛불이 푸쉬하고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커멓고 차가운 숫덩이 같은 증오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놈이 정 그렇다면.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아들의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말이 나온 후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미지는 향긋한 허브티와 함께 두툼한 팸플릿 하나를 순자의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표지에는 파라다이스 실버타운 당신의 노후가 천국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금박으로 번쩍이고 있었지요.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동훈 씨가 알아본 곳인데 시설이 특급 호텔보다 좋대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유기농 식단에 사우나까지 있대요. 미지는 마치 효도 여행이라도 보내주는 양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은 하나같이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화려한 건물들이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안 간다. 내 집 놔두고 왜 내가 고려장을 당해야 하냐?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자 미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고려장이라니요, 섭섭하게. 그리고 어머님 집은 전세 묶여서 지금 당장 못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치매 환자 혼자 두면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남편이 병원 교수인데 노모가 동네방네 소란 피우고 다니면 그 체면이 뭐가 돼요? 체면.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손마디가 다 휘어진 어미 앞에서 며느리는 고작 남편의 체면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고립감은 손주들에게서도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라 집에 온 중학생 손자 녀석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방에서 나왔지요. 우리 장손 왔냐? 할미가 과일 좀 깎아줄까? 순자가 다가가자 손자는 화들짝 놀라며 코를 틀어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냄새. 할머니, 엄마가 방에서 나오지 말랬잖아. 뭐라?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뇌가 썩는 병 걸려서 옮을 수도 있대. 내 방 근처에 오지 마. 손자는 혐오스럽다는 듯 침을 뱉는 신용을 하고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뇌가 썩는 병이라니. 제 자식 귀한 줄만 알지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법을 저리도 잘 가르쳤단 말입니까? 순자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 넓은 아파트에 순자가 숨 쉴 곳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며 순자는 점점 진짜로 미쳐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불안감에 잠을 설치던 순자는 목이 말라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방에서 부부의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그 요양원 진짜 괜찮은데 맞아? 너무 외진 곳 아니야? 동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러자 미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당신 원장님 눈에 들고 싶다며? 병원 발전기금 내야 센터장 자리 준다면서. 지금 우리 현금 없는 거 몰라? 어머님 건물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면 성년후견인 지정 빨리 끝내야 한다고. 그래도 거기는 면회도 제한된다던데. 그러니까 보내는 거야. 어머님 상태 봐. 툭하면 소리 지르고 폭력 쓰시잖아. 그런 분을 일반 요양원에 모셨다가 쫓겨나면 어쩔 건데? 그곳은 폐쇄병동이 있어서 관리도 확실해. 약도 잘 쓰고. 순자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폐쇄병동. 약도 잘 쓰고.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사육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올 수 있는 감옥. 이번 주말 칠순 잔치 끝나면 바로 모시고 갈 거야. 서류는 변호사가 다 준비해놨어. 당신은 잔치 때 사람들 앞에서 효자 노릇만 잘하면 돼. 알았지? 미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해. 결국 아들은 아내의 탐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소리 없이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 칠순 잔치가 끝나면 순자는 세상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이름도 재산도 존엄도 모두 빼앗긴 채 차가운 독방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간 뜨거운 국밥 뚝배기를 맨손으로 나르던 손이었습니다. 뜨거움도 칼에 베이는 아픔도 참고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발버둥, 벼랑 끝에서 피어나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미진이 습관처럼 알약새 알과 물잔을 내밀었습니다. 평소라면 안 먹는다. 나 멀쩡하다 실랑이를 벌였겠지만 오늘 순자는 순한 양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 죽어라.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미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자는 꿀꺽 소리를 내며 약을 삼키는 신용을 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미진이 안도하며 설거지를 하러 돌아선 순간 순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혀 밑에 숨겨두었던 알약들은 순식간에 거실 구석의 커다란 고무나무 화분 흙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이깟 약으로 내 정신을 흐리게 해? 어림도 없다. 약을 끊은 지 반나절이 지나자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하던 눈꺼풀이 가벼워지고 평생 수천 그릇의 국밥값을 암산으로 계산해내던 그 명석한 두뇌 회전이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한 척 연기를 하며 집안을 스캔했습니다. 그동안 약 기운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들, 아들이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할 때의 초조한 손놀림, 가리고 식탁 위에 흩어진 우편물들.
돈이다. 저것들이 돈 때문에 이 사단을 낸 게 분명해. 순자는 40년 장사꾼의 촉을 믿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아주 급하게 돈이 필요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순자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솜씨가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날렵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서재였습니다. 아들이 중요한 서류를 처박아 두는 금고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금고는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실망하지 않고 책상 서랍과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카드 명세서와 독촉장이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종이를 맞춰보았습니다. 엘베카점 VIP 라운지 이용 내역 3,500만 원 결제, K캐피탈 대출 상환 독촉 연체 2개월, 가상화폐 거래소 손실보고서, 마이너스 40%. 기가 막혀서 순자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돈을 믿고 백화점 VIP 노름을 하며 사치를 부렸고 똑똑한 척하던 아들놈은 코인인지 뭔지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앉은 꼴이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으로 빚잔치를 하려고 나를 산 송장을 만들어? 순자는 그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챙겨 자신의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서재를 나온 순자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예전 국밥집 육수를 끓일 때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순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서 무너지면 너는 평생 정신병자 소리 듣다 죽는 거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순자는 찬물을 틀어 얼굴을 벅벅 씻어냈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이제 작전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치매 걸린 노인이라면 기꺼이 되어주면 됩니다. 의심 많은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려면 어설픈 연기로는 안 됩니다. 순자는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초점을 흐리고 입을 해벌린 채 기괴하게 웃는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희희 며느라가 밥 줘. 소름 끼칠 만큼 완벽한 치매 노인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 미친년이 되어주마. 아주 제대로 미쳐서 너희들 속을 다 뒤집어 놓으마. 순자의 입가에 맺힌 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며느리와 아들이 흘리게 될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국밥집 여왕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결전의 날인 칠순 잔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이 사흘 안에 미진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존엄마저 바닥에 내던지기로 결심했지요.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던 시간, 미진은 소파에 앉아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한복판에 쭈그리고 앉아 미진이 아끼는 수입산 화분의 이파리를 하나씩 뜯고 있었습니다. 해에 꽂히다 나비야 날아라. 순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잎사귀를 허공에 날리며 희죽거렸습니다. 미진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그거 비싼 거예요. 아우, 진짜 먼지 날리게 뭐 하는 거야. 미진이 다가와 순자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워 어린아이처럼 발버둥을 쳤습니다. 배고파. 밥 줘. 밥.
아까 드셨잖아요.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미진이 소리를 지르자 순자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바지춤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르륵 거실에 깔린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 위로 따뜻한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짐짓 놀란 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차가워. 오줌 쌌어. 애기가 오줌 쌌어. 미지는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미쳤어. 진짜. 내 카펫.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요? 미지는 치를 떨며 욕실로 달려가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젖은 바지를 거칠게 벗겨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더러워 죽겠네. 진짜 끝이구나. 괄약근 조절도 못하면 인간 끝난 거지.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더러우냐? 내 자존심은 이것보다 더 더럽게 짓밟혔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이냐? 이 사건 이후 미진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감시하던 날카로운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물건을 대하는 무관심이 들어찼습니다. 순자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미진은 식탁 위에 서류 뭉치를 잔뜩 꺼내놓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인감도장 여기 다 찾았어요.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고요. 네, 잔치 당일에 어머님 모시고 가서 지장만 찍으면 되죠? 아유, 걱정 마세요. 지금 대소변도 못 가리시는데 반항은 무슨 반항을 하겠어요. 미지는 통화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순자의 인감도장과 통장, 그리고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서가 무방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서 자는 척하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 서류를 훔치는 건 하책이었습니다. 없어진 걸 알면 며느리가 난리를 칠 테니까요. 순자는 서류 대신 식탁 구석에 놓인 미진의 태블릿 PC를 노려보았습니다. 순자는 살금살금 기어가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뻔했습니다. 손자 생일인 505. 잠금이 풀리자 순자는 재빠르게 서류 뭉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켜서 부엌에서 들려오는 미진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네, 여보. 요양원 입소비는 어머님 건물 담보로 뺄 거야. 당신 빚도 그걸로 막고. 증거 확보 완료. 순자는 다시 자는 척 태블릿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진이 피부 마사지를 받으러 나간 사이 순자는 집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첩은 없었지만 40년 장사꾼의 머리는 단골 손님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네, 최성민 법률사무소입니다. 젊은 직원의 목소리. 순자는 침을 꼴깍 삼키고 최대한 또렷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 좀 바꿔주게. 나 순자네 국밥집 김순자일세.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사장님? 정말 사장님 맞으세요? 아드님 댁 가셨다고 들었는데 연락도 안 되시고. 최 변호사. 고시생 시절부터 순자의 국밥을 먹고 자라 판사가 되었다가 지금은 서초동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된 인물. 순자가 아들 몰래 장학금을 대주었던 가슴으로 낳은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내 말 잘 듣게. 시간이 없어. 순자는 지난 6개월간의 일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감금, 약물, 재산 강탈 음모까지. 최 변호사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들을 봤나? 사장님, 당장 경찰 부르겠습니다. 아니, 경찰은 안 돼. 그랬다간 그냥 집안 싸움으로 끝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순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S호텔에서 내 칠순 잔치가 있어. 자네가 거기로 와줘야겠어. 알겠습니다. 사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니, 모시러 오는 게 아니야. 자네는 내 변호인 자격으로 오는 거야. 올 때 빈손으로 오게. 화환도 축의금도 필요 없어. 대신 순자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노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유언장, 그리고 고소장.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챙겨와.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야속할 만큼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불러 순자의 얼굴을 도화지처럼 칠했습니다. 검버섯을 가리고 핏기 없는 입술에 붉은 루즈를 바르자 거울 속에는 낯선 노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따라 너무 고우세요. 누가 보면 환자인 줄 모르겠네. 미지는 순자의 몸에 비단 한복을 입히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옷은 칠순 잔치의 예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시어머니에게 입히는 수의라는 것을요. 순자는 인형처럼 팔을 벌린 채 미진이 옷고름을 매주는 대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차 대기시켰어. 빨리 내려와. 인터폰 너머로 동훈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미지는 핸드백에서 익숙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출발하기 전에 비타민 드셔야죠. 오늘 사람 많아서 기운 쓰시려면 이거 꼭 드셔야 해요. 그것은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를 반쯤 혼수 상태로 만들어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게 만들 강력한 진정제였지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바닥 위에 놓인 알약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입을 벌렸습니다. 아. 미진이 약을 입에 넣어주자 순자는 꿀꺽 목울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척하며 혀 밑에 약을 숨겼습니다. 미진은 만족스러운 듯 순자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착하다 우리 어머님. 가서도 이렇게만 하세요. 네. 차에 오르자마자 미진은 뒷좌석에서 화장을 고치며 조수석에 앉은 순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약 기운에 잠들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서류는? 인감이랑 다 챙겼지? 가방에 넣었어. 근데 꼭 오늘 그래야 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운전대를 잡은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진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당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오늘 하객들 앞에서 도장 찍어야 어머님이 제정신일 때 증여하신 거다라고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그래야 나중에 딴 말이 안 나오지. 원장님도 오신다며. 확실하게 눈도장 찍어야 당신 교수 재임용도 될 거 아니야. 동우는 한숨을 푹 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는 감은 눈꺼풀 아래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이 패륜적인 대화가 주머니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 짖어라. 실컷 짖어더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짖음이 될 테니. 차가 S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미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 가장 효성 지극한 며느리의 얼굴로 가면을 바꿔 썼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발밑 보고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오셨어요? 입구에는 이미 도착한 하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동훈의 동료 의사들,
미진의 학부모 모임 사람들. 그들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순자를 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내외가 효자, 효부라 복 받으셨어요. 순자는 그들의 환대에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까닥거렸습니다. 입가에 살짝 침을 흘리는 디테일도 잊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소문대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 눈빛이 텅 비었어. 쯧쯧. 미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순자를 부축해 신부 대기실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입속에 숨겨두었던 알약을 뱉어 휴지에 쌌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매무새 있게 빗어 넘겼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곱을 떼어내고 일부러 흘렸던 침도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의 노인은 더 이상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뚝배기 수만 개를 팔아 빌딩을 올린 국밥집 여왕 김순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순자는 품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액정에는 최 변호사라는 이름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들 동훈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이제 나가야 해요. 사람들 기다리니까.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훈은 흠칫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방금 전 차 안에서 졸던 그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도 같은 눈빛. 그래, 나가자꾸나. 내 잔치인데 내가 빠질 수 있나? 순자의 목소리는 서늘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동훈이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순자는 아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김순자 여사님 입장하십니다. 쏟아지는 조명, 터지는 플래시. 순자는 당당하게 레드카펫 위를 걸어갔습니다. 저 앞에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 미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탐욕스러운 계약서가 놓인 단상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순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기다려라. 내년이 판 무덤에 누가 들어가는지 오늘 보여주마. 연회장의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자 사회자가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편찮으신 어머님을 위해 앞으로 모든 재산 관리와 요양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효도 서약식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미진이 서류 봉투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겉봉투에는 효도 서약서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내용물은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서와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지요. 미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서 얼마나 불안하셨어요. 이제 저랑 그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여기 지장만 찍으시면 저희가 평생 편안히 모실게요. 미진은 순자의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붉은 인주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들 동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힘 빼세요. 그냥 꾹 누르시면 돼요. 그래야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죠. 순자의 손가락 끝에 시뻘건 인주가 묻었습니다. 하객들은 감동적인 장면이라며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고 동훈의 직장 상사인 대학병원장은 흐뭇한 미소로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순자의 손을 계약서 위로 내리누르려는 찰나였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동훈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순진한 양처럼 끌려가던 순자의 손이 번개처럼 아들의 뺨을 올려붙인 것입니다. 음악이 뚝 끊기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미지는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고 뺨을 맞은 동우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발작을? 발작?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의 어눌하던 치매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시장통을 호령하던 쩌렁쩌렁하고 위험 있는 여장부의 목소리였지요. 동훈아, 아프냐? 내 가슴은 썩어 문드러졌다. 순자는 쥐고 있던 휴지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단상의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꼿꼿한 허리와 서슬 퍼런 눈빛에 미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향해 비릿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왜 정신이 돌아오면 안 되냐? 내가 미쳐서 요양원 독방에 처박혀야 내년 속이 편할 테니까. 순자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최 변호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변호사 양반, 틀어. 저것들이 내 집구석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똑똑히 보여줘. 최 변호사가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에 띄워져 있던 순자의 행복한 옛사진들이 사라졌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순자가 녹음했던 영상과 음성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늙은 쥐 한 마리 덫에 들어왔으니 어머님 건물 담보로 당신 빚 갚고 요양원은 폐쇄병동으로 알아봐. 죽어서나 나올 수 있는 감옥. 치매 노인 흉내 내는 거 역겨워 죽겠어. 미진과 동훈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그들이 꾸몄던 추악한 음모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미진이 순자의 밥을 뺏고 밀치는 장면, 약을 억지로 먹이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이건 조작이에요. 아닙니다. 미진이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동훈의 병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교수,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멀쩡한 노모를 치매 환자로 몰아? 원 원장님, 그게 아니라 오해입니다. 동훈이 사색이 되어 달려갔지만 원장은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듯 동훈을 뿌리치고 연회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미진의 학부모 모임 친구들도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렇게 안 봤는데 사기꾼이었네. 시어머니 돈 노리고 감금한 거야? 범죄 아니야? 미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우아한 교수의 아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덜덜 떨고 있는 아들 내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진이 들고 있던 계약서를 빼서 그들의 눈앞에서 쫙쫙 찢어 허공에 날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이 꽃가루처럼 흩날렸습니다. 잘 듣거라. 내 돈이 그렇게 탐나더냐? 내가 평생 국밥 팔아번 돈, 너희 주둥이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내 손톱이 다 빠지도록 일했다. 그런데 그 대가가 고작 요양원 감옥이냐? 순자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옛다. 오늘 내 잔치상 차리느라 고생했다. 밥값은 해야지. 엄마 잘못했어요. 동훈이 울먹이며 순자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벌레 털어내듯 차갑게 쳐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6개월 전에 내가 내 집 문턱을 넘을 때 이미 죽었어. 너희는 이제 남이다.
아니, 남보다 못한 원수지. 순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멍하니 서 있는 최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가세. 여긴 냄새가 나서 더는 못 있겠네.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드카펫을 역주행해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와 아들의 비명 섞인 절규가 들려왔지만 순자의 귀에는 그저 철 지난 유행가 소리보다도 못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나서는 순자의 얼굴 위로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되찾은 짜릿하고 통쾌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의 칠순 잔치는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S호텔에서의 소동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폐륜 며느리와 의사 아들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입방아에 올랐지요. 아들 동우는 결국 병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의사를 받아줄 곳은 없었으니까요. 미진 역시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 사모님 모임에서 제명당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그들은 매일같이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순자는 전화번호를 바꾼 지 오래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일주일 뒤 순자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건물을 기부하시면 나중에 마음 바뀌셔도 못 돌려받습니다. 최 변호사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지만 순자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고 말고 내 이 돈 평생 국밥 팔아모은 피 같은 돈일세. 자식놈 도박빚 갚는 데 쓰느니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장학금으로 주는 게 100번 낫지. 순자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순자 장학재단 설립 서류에 선명한 인주 자국이 찍혔습니다. 물론 순자 자신의 노후를 위한 연금 신탁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지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바람에서는 더 이상 짠내 나는 국밥 냄새가 아닌 향긋한 꽃내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곳은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순자의 모습은 못 알아볼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칙칙한 무채색 옷 대신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멋쟁이 선글라스까지 낀 그녀는 영락없는 골다 미스 할머니였습니다. 순자는 여권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마디는 그대로였지만 그 손에 들린 것은 국자가 아닌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유럽 일주. 순자는 당당히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두 다리로 걸으러 가는 길입니다. 할머니, 여기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여행사 가이드를 따라가는 노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갑니다, 가요.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자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난 40년 그녀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으며 자신의 이름 석자는 부엌 구석에 처박아 두고 살았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가장 밑바닥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순간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순자는 선글라스를 벗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 있거라. 나는 이제 김순자로 살란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70년을 돌고 돌아 비로소 만난 진짜 내 인생.
그 찬란한 이막이 저 푸른 하늘 위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자식 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 치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나를 찾아 떠난 순자님의 뒷모습이 긴 여운을 남기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안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